영화나 드라마에서요, 그 긴박한 수술 장면이나 응급처치 장면 보면서 저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궁금했던 적 있으시죠? 저도 모르게 막 주목을 꽉 쥐게 되는 그런 장면들 말이에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그 궁금증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 될 것 같습니다. 할리우드가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의학적 사실을 어떻게 그리고 왜 그렇게 왜곡하는지 좀 깊이 있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네. 특히 이제 관객분들 뇌리에 강하게 박힌 응급 상황과 마취에 대한 오해,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짜 과학적 진실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영화에서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기적의 부활 장면들이에요. 죽음 직전의 주인공이 순식간에 살아 돌아오는 뭐랄까 클리셰 같은 장면들이죠. 맞습니다. 퀸틴 타란티노 감독의 펄프 픽션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네요. 우마 서먼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쓰러지니까 존 트라볼타가 진짜 거대한 주사기로 가슴에 아드레날린을 꽂아놓잖아요. 네. 그러자마자 우마 서먼이 눈을 번쩍 뜨고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장면, 정말 강렬했죠. 엔터테인먼트로서는 10점 만점에 10점이지만 의학적으로는 거의 모든 부분이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가장 큰 문제부터 짚어보자면 심장에 직접 주사를 놓는 행위 자체가 매우 위험합니다. 위험하다고요? 일반인은 물론이고 숙련된 의사도 심장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서 찌르기는 어렵거든요. 자칫하면 폐나 주요 혈관을 찔러서 오히려 환자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긴 심장이 갈비뼈 안쪽에 있으니 당연히 어렵겠군요. 그럼 실제 응급 상황에서는 약물을 어떻게 투여하나요? 심장에 직접 주사하는 건 아예 없는 절차인가요? 네,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표준 절차는요, 심장 압박을 계속하면서 팔에 있는 정맥으로 약물을 주사하는 겁니다. 정맥으로요? 네, 그러면 혈액순환을 통해 약물이 자연스럽게 심장까지 전달되죠. 그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드레날린은 심박수와 혈압을 급격히 높여서 심장을 다시 뛰게 도와주는 약물이지 의식을 즉시 되찾게 하는 각성제가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는 있어도 잠든 사람을 깨우는 약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펄프 픽션의 상황에서는 어떤 처치가 맞았을까요? 자료에 따르면 우마 서먼의 경우에는 헤로인 같은 마약성 진통제 과다 복용이었기 때문에 날록손이라는 해독제를 투여하는 게 정답입니다. 날록손이요? 네, 만약 심장 마비였다면 자동 심장 충격기 AED를 사용해야 했고요. 영화 속 장면은 상황에도 절차에도 맞지 않는 완전히 잘못된 처치였던 거죠. 관객의 기억에 남는 충격적인 장면 하나를 위해 현실성을 그냥 완전히 포기한 거네요. 듣고 보니 주라기 공원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어요. 손자팀이 고압 전기 울타리에 감전돼서 쓰러졌는데 고생물학자인 앨런 그랜트 박사가 단 26초 만에 심폐소생술로 살려내잖아요. 그건 역시 전형적인 주인공 보정이라고 할 수 있죠.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살아야 이야기가 계속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현실은 정말 다릅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인용된 한 의학 연구 결과가 아주 충격적인데요. 영화 속에서 병원 밖 심정지 환자가 살아날 확률은 무려 67%에 달합니다. 잠깐만요. 67%요? 거의 3명 중 2명은 산다는 거잖아요. 저는 영화 때문에 CPR만 하면 거의 다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실제 생존율은 7.9%에서 9.5%에 불과합니다. 와, 10명 중 1명도 채 살지 못하는 거죠. 영화와 현실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세상에. 이런 영화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의 효과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게 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건 거의 신화 수준의 왜곡이라고 할 수 있죠. 10%도 안 된다니. 현실과 영화의 괴리가 엄청나네요. 그런데 이 분야의 끝판왕은 역시 제임스 본드 아닐까요? 제임스 본드요. 07 카지노 로얄에서 독이 든 술을 마시고 자기 차에서 스스로 응급처치를 하잖아요. 이건 정말 어디서부터 지적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손목 동맥에 바늘을 꽂아서 런던 본부로 즉시 생체 신호를 전송하고 심실성 빈맥이라는 진단을 받자마자 글로브 박스에서 해독제를 꺼내 목에 주사하고 마지막엔 심장 충격기로 스스로를 살려내죠. 이쯤 되면 거의 초능력 아닌가요? 네, 그 장면은 의학적 불가능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 선물 세트요?
스펀시카서 나로 우선 자료를 쓴 마취과 의사의 말에 따르면 숙련된 의사도 지름이 1mm 정도밖에 안 되는 요골 동맥에 정확히 바늘을 꽂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물며 본인이 자기 팔에 그것도 심장이 멎어가는 위급 상황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자기 팔에 자기가 주사 넣는 것도 어려운데 동맥이라뇨. 그럼 그 바늘로 독극물까지 진단하는 건요? 그건 순수한 공상과학의 영역입니다. 아, 바늘을 꽂는 것만으로 혈액 성분이 즉시 분석돼서 디기탈리스라는 특정 독극물까지 진단하는 기술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디기탈리스 해독제는 굉장히 희귀해서 일반 병원 응급실에도 잘 없는 약인데 그걸 스파이의 차량 글러브 박스에 상비해 둔다는 설정도 비현실적이죠. 네네. 마지막으로 조준도 없이 목의 경정맥이나 경동맥에 정확히 주사하는 것, 그리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에게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것 모두 불가능합니다.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말이 안 되는군요. MI6 요원들은 응급처치 훈련보다 물리학을 무시하는 훈련을 먼저 받나 봅니다. 전형적인 제임스 본드 수준의 엔터테인먼트라고 봐야죠. 관객에게 제임스 본드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정말 그러네요. 제임스 본드처럼 극적으로 살아나는 것도 단골 소재지만 또 하나 빠지지 않는 게 바로 마취에 대한 공포 같아요. 특히 전신 마취 중에 의식이 깨어나는 상황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영화 어웨이크가 바로 이 마취 중 각성을 정면으로 다뤘죠. 네, 마취 중 각성, 즉 anesthesia awareness는 전신 마취 상태에서 환자의 의식이 깨어나 수술 중의 상황을 인지하고 심지어 기억까지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영화 어웨이크 예고편에서는 매년 2,100만 명 중 700명 중 1명꼴로 발생한다고 주장해서 엄청난 공포감을 조성했죠. 700명 중 1명이요? 그게 사실이라면 생각보다 너무 흔한 거 아닌가요? 수술을 앞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겁을 먹을 만한 수치인데요? 그 수치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 정말요? 네, 실제 마취 중 각성 발생 빈도는 0.1%에서 0.2%, 즉 1000명당 1명에서 2명 정도로 보고됩니다. 2004년에 미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0.13%, 약 700명 중 1명이라는 비슷한 비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와, 그럼 영화가 과장한 게 아니었군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네. 이 위험이 모든 수술,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 예를 들어 건강한 환자가 일반적인 수술을 받을 때의 위험은 1000분의 1보다 훨씬 더 낮아집니다. 반면에 심장 수술이나 제왕절개 또는 심각한 외상 환자의 응급수술처럼 환자의 혈압 유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마취를 얕게 해야만 하는 특정 고위험 수술에서는 발생 빈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 영화는 이런 맥락을 모두 제거하고 가장 자극적인 숫자만 제시한 거죠.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지는 거군요. 훨씬 더 안심이 되네요. 그런데 이 추상적인 공포를 너무나 생생하고 현실적으로 만든 자료가 있었죠. 바로 레딧에 올라온 실제 경험담이었습니다. 사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소름이 돋았는데요. 근데 저도 읽으면서 정말 이 사용자는 수술 내내 의식이 완전히 깨어 있었고 모든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눈은 테이프로 가려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몸은 완전히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간호사, 메스 주세요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공포를 묘사하는 부분이 정말 끔찍했습니다. 네. 칼이 피부를 가르는 느낌을 끔찍한 차가움과 최악의 배결로 표현했고 뼈를 가는 톱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온 전동칫솔 같았다고 하죠.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수술이 끝난 후 깨어나자마자 의사에게 소리쳤던 첫 마디였습니다. 당신 골프 진짜 못 치네요. 와. 수술 중에 의사와 간호사가 나눴던 골프에 대한 대화를 전부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정말 끔찍한 경험이죠. 이 개인적인 이야기가 마취 중 각성의 핵심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분이 왜 그토록 고통스러운데도 움직이거나 소리를 지를 수 없었을까요? 바로 근이완제 때문입니다. 근이완제요? 그게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약물인가요? 전신 마취를 할 때는 보통 세 종류의 약물을 사용합니다. 의식을 없애는 마취제,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진통제, 그리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근이완제입니다. 네네. 근이완제는 수술 중에 환자가 갑자기 움직여서 생기는 위험을 막기 위해 필수적인데요. 이 약물은 골격근을 마비시키지만 의식이나 통증 감각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마취제의 농도가 충분히 깊지 않으면 환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모든 고통을 느끼면서도 몸을 움직여 알릴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럼 마취과에서는 환자가 깨어났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뭐 심박수나 혈압 같은 게 변하지 않나요? 물론 혈압이 오르거나 심박수가 빨라지는 등의 생체 신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수술 중 출혈이나 다른 약물의 영향으로도 비슷한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신호가 뚜렷하지 않거나 마취과 의사가 다른 원인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때문에 레딧 사용자처럼 끔찍한 경험을 한 환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외상,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그런 끔찍한 경험에 비하면 다른 영화 속 마취 관련 설정들은 차라리 귀엽게 느껴지네요. 예를 들어 영화 23 아이덴티티에서는 얼굴에 스프레이를 칙 뿌리자마자 사람이 기절하고 올드스쿠에서는 마취총을 맞자마자 30초도 안 돼서 정신을 잃잖아요. 맞습니다. 할리우드는 극의 속도감을 위해 약효가 나타나는 시간을 극단적으로 압축하죠. 네. 실제 흡입 마취제 중에서 효과가 가장 빠른 편인 세보플로레인도 의식을 잃게 하는데 최소 10초에서 30초가 걸리고요. 이걸 사용하려면 부피가 큰 특수 기화 장치가 필요합니다. 스프레이 정도로 되는 게 아니죠. 아, 근육 주사용 마취제인 케타민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30초에서 2분 정도 걸립니다. 영화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마취 약물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화 속에 이런 과장된 장면들을 보고 나니 역설적으로 현대 마취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고 또 안전한지 생각하게 되네요. 1978년에 나온 고전 영화 코마에서는 악당들이 산소관에 일산화탄소를 몰래 연결해서 환자들을 뇌사 상태로 만드는 끔찍한 음모가 나오잖아요. 1970년대에는 관객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였을지 몰라도 21세기의 수술실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설정입니다. 절대 불가능한가요? 네, 요즘은 어떤 안전장치들이 있는지 아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코마 같은 시나리오를 막아주나요? 우선 오늘날 모든 수술실에는 환자가 들이마시는 가스의 산소 농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아, 실시간으로요? 네, 만약 산소 농도가 설정된 안전수치 이하로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즉시 수술실 전체에 아주 강력한 경보임이 울립니다. 소리도 즉각 알려주는군요. 네, 일산화탄소가 섞여 들어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환자의 손가락에는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부착해서 혈액 속 산소 농도를 계속 확인합니다. 네네. 그리고 만일의 사태, 예를 들어 병원 전체 중앙산소 공급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대비해서 모든 수술실에는 예비 산소 탱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와, 말 그대로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셈이죠. 정말 겹겹이 안전망이 쳐져 있네요. 그렇다면 이 정보를 듣고 계신 청취자분께서 미래에 수술을 받게 될 때 이런 막연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취과 의사와의 솔직한 소통입니다. 소통이요? 네, 예를 들어 평소 복용하는 약이나 영양제를 수술 당일에도 먹어야 하나요? 과거에 마취와 관련해 안 좋은 경험이 있었나요? 또는 수술에 대해 불안감이 큰데 괜찮을까요? 와 같은 질문들이죠. 그러니까 막연히 불안해하는 대신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군요. 특히 마취 중 각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걸 직접 이야기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예민하게 군다고 생각하진 않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됩니다. 아, 정말요? 네, 제가 마취 중에 깨어날까봐 너무 무서워요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의사는 안심시켜주면서 어떤 모니터링 장치를 사용하는지 설명해 줄 겁니다. 예를 들어 BIS 모니터처럼 뇌파를 직접 측정해서 마취 깊이를 확인하는 장비도 있거든요. 아, 뇌파를요? 네, 레딧 사용자의 경험에서 봤듯이 마취 중 각성은 단순한 신체적 고통을 넘어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전에 의료진과 환자 간의 신뢰를 쌓고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그런 후유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할리우드는 의학적 정확성보다는 극적인 효과와 빠른 전개를 훨씬 더 우선시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네요. 기적 같은 소생 장면은 대부분 영화 속 판타지에 가깝고 현대 마취는 영화에서 묘사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정교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도요.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취 중 각성에 대한 공포는 비록 드물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끔찍한 경험이 한 개인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도 함께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영화의 과장과 현실의 위험 사이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주로 현대 영화 속 의학의 오류를 이야기했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마취라는 기술이 처음 세상에 등장했던 1846년의 수술실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과는 정말 달랐겠죠. 상상 이상으로 달랐을 겁니다. 기록에 따르면 최초의 공개 마취 수술은 소독이라는 개념조차 희박했던 시절에 일반인 구경꾼들로 가득 찬 원형 강의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구경꾼들이요? 네, 수술실은 달콤하면서도 역한 에테르 냄새로 가득 차 있었을 테고 의사들은 평상복 차림으로 수술을 집도했죠. 와, 오늘날의 엄격하고 철저한 안전 기준을 생각하면 170여 년 전의 그 풍경이야말로 또 다른 종류의 초현실적인 영화 한 장면처럼 느껴지네요.